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영학의 김성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주먹을 한번 불끈 잡았어요. 네, 불끈.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스포츠 경영에서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다 조직원이에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 조직원 말고요. 조직 구성원이죠. 조직이라는 어떤 사전적 개념은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의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어떤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다 조직 구성원입니다. 왜냐면요. 어떤 홍길동 가정에 엄마, 아빠, 형, 아니면 동생, 누나, 언니 등등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뭐냐고요? 그 가족이 아마 추구하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분업이 되냐고요? 전통적으로 엄마는 집에서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아빠는 바깥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가져다주는 생산활동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양한 역할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나누어진 역할들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조직은 결국 궁극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와 연동된 단체, 스포츠의 목적으로 있는 조직,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스포츠 조직 관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하여 스포츠 조직원 말고요. 스포츠 조직관리, 오늘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조직관리, 스포츠 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어떤 수업들을 통해서 조직이 형성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안 난다고요? 곤란한데, 네. 되짚어보면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뭐 두 명, 그러니까 2인 이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누어진 일이 있죠. 분업이 있고요. 또 이런 것은 다시 연결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공식적인 조직은 우리 가족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뭐 학교 또 이제 직장을 하게 되면 뭐 회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 혹은 영리적, 비영리적 조직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조직이 갖고 있는 태생적 특성에 따라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족의 태생 배경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뭐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공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적 가치로 금전적인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혜택, 그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회사의 목적, 영리 회사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사회적 환원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친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써 영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역시 사회적 활동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사회적 활동도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조직이 태생하는 배경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스포츠 조직도 스포츠와 관련된 특성을 갖고 있겠죠.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 뭐 몇 주 전일 것 같은데요.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은 뭐 국민의 삶과 질에 어떤 직접적으로 퍼스트 터치를 한다. 뭐 그리고 뭐 기간 산업이다.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융복합적이다. 뭐 여러 가지 특성과 중요점을 이야기했었어요. 따라서 그러한 스포츠 시장 혹은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조직은 스포츠 산업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조직은요, 스포츠 조직 구성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 얘기는 사회 안에서 조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조직과 마찬가지로 목표 지향적입니다. 스포츠 조직은 수익성이든 공익성이든 이 두 가지 목표와 함께 추구된다. 그 얘기는 어떤 뭐 땡땡 스포츠, 주식회사 무슨 무슨 스포츠 아니면은 뭐 사회적 협동조합 뭐 스포츠 땡땡 이렇게 했을 때 뭐 주식회사는 당연히 수익성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성을, 즉 각각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또 이러한 활동들은 구조적 활동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권한 체계를 형성하고요. 또 상부 조직이 있으면 하부 조직이 있고 또 하부 조직의 특성에 맞게끔 조직 구조가 형성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구분된 시점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그 경계선을 갖고 행하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경영관리사에서는요, 이상과 같이 스포츠 산업의 특성,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스포츠 조직의 특성이 주로 출제되는 문항이니까 여러분 쪽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뒷마무리 하면서 한 번 더 주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조직에 대한 설계와 조직 설계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이 개념적인 걸 설명하기 전에 분하와 부분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전체 가업을 더 작은 과업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분하라고 하고요. 그것은 수평적 분화가 있고 수직적 분화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수평적 분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분하는요. 조직 전체 가업이 분화되면서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된 가업의 그룹화 이런 개념인데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고 그 위에 나누어진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 요것이 수평적 분화라면 이런 것들을 부분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가 무슨 경영지원팀, 여기는 영업부 뭐 이런 식으로 부분, 영업부 뭐 이런 거 있죠. 그 안에 뭐 경영지원팀은 뭐 전략기획실, 뭐 고객지원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 것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포츠 쪽에서는 어떤 종합적이고 사업부조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조직들을 경험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론적인 부분에서 터치가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 뭐 분화, 부분화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변경하는 것과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을 조직의 설계다라고 하면 되고요. 기업의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최적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략, 환경, 기술, 사람, 뭐 라이프 사이클 뭐 이런 규모를 얘기하는데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이라는 건 뭐죠? 환경. 기계적, 수직적, 관료적 조직 구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환경이 굉장히 단조롭고 기계적이다. 예측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공무원 사회가 그렇죠. 정해져 있는 어떤 틀 안에 규정과 법,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사회는 다소 관료적이고 수직적이고 조직 문화가 좀 폐쇄적입니다. 왜죠? 이미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이제 개인이 이제 이런 변화무쌍한 어떤 환경을 선호하는 친구들은 이런 조직 구조에 들어가 많이 힘듭니다. 반대로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은 집단은요, 조직 구조가 매우 유기적이고 수평적이고 적응적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변화의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적인 활동이 막 어떻게 해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감염병이 막 확장되는 그 시기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직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코로나 대응이 어려울 거고요. 이렇게 유기적이고 수평적이고 변화 유연하게 해야 어떤 코로나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또 뭐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밀레니엄 Z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떤 스포츠 서비스 상품을 개발한다면 그때는 조직 구조가 굉장히 유연하고 수평적이어야겠죠. 왜 그런지 알겠죠? 예. 대상자들의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
환경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는 수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계적으로 뭐 이런 것들로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조금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학교라는 집단 여러분들 학교라는 집단은 어때요? 어떤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에 근거하는 것을 기반하고요. 자, 그것을 토대로 시장의 어떤 현상들을 예측해서 그거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시장에 대한 예측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더디게 합니다. 왜요? 이거는 명확해야 되고 권고해야 되고 리스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이에요.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다소 관료적일 수 있죠.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과 팀플을 한다. 어떤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이랬을 때 관료적이고 수직적이고 기계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의견을 다양하게 내고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합의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학교가 이런 현상이라면 여기 있는 거는 뭐 이제 우리 학교 안에서 수업을 하는데 뭐 PBL 수업이라던가 뭐 캡스톤 수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유연성을 플렉시블하게 빨리빨리 반영해서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어떤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스포츠 조직의 환경 예측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높고 낮음, 고저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변화하고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기술적인 자원, 리소스를 갖고 있는가? 이 기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동차를 고치는 데 필요한 기술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장비를 잘 쓰고 뭐 엔진 오일을 뭐 잘 갈고 뭐 이런 수리를 잘하는 것, 예, 이것도 분명히 기술이죠. 그런데 그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을 거고요. 지식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또 알아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조직을 설계할 때 필요한 영향 요인으로는 환경, 전략, 기술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조직 설계 영향 요인은 그 규모에 따라서도 상이한데요. 사실 우리가 접하는 어떤 조직이 대기업이라는 부분을 사실 접하기는 쉽지는 않은 우리의 현상이 있죠. 우리 이제 중소, 강소기업에 하는데요. 뭐 이론적인 부분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은요, 종업원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업이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분업의 어떤 표본이 됩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은요, 분업이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물론 요즘은 뭐 전문화된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대기업은 규칙에 의한 조직을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관료적, 기계적, 수직적 조직 구조에 적합하다. 그래서 앞선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기업들 있죠. 스타트업은 뭐예요? 시장의 니즈를 토대로 해서 창업하는 어떤 신생기업이죠. 그렇죠. 이제 신생기업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중소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상황에 따른 창의성이 대기업보다는 그래도 더 플렉시블하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관료 구조는 수직적으로 이제 피라미드형이에요. 여기 이제 권한인 거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이 많은데 대신 뭐 인원수는 작고 모수는 줄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이라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갖고 있는 거고 세 명이 갖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다라고 하는 거고 유기적이라는 어떤 조직 구조는 권한이 센터에 있는데 이 센터에 있는 권한을 서로 다른 어떤 플렉시블 어떤 유연성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나눠서 어, 가업을 수행하는 가업이라는 건 결국 일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 구조와 이제 어떤 유연한 구조가 있고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설계 영향에 주는 요인은 앞서서 환경과 전략과 기술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직
구조에, 조직 설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그리고 또 사람인데요. 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뒤에 우리가 제품의 생명주기 이런 것과 같은 것인데요. 조직이 생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우리 학생회를 예를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뭐 배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풋살 동아리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풋살 동아리 그냥 축구가 좋아, 풋살이 좋아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분화가 돼요. 야 이제 수비 연습하자, 공격 연습하자. 너 유니폼 담당해, 너 뭐 풋살장 섭외 담당해, 너 사람들 꾸려야 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 이후에 중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규모가 확장되고 번창하면서 이제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죠. 규정이 더 세부적이고 또 회비도 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권한 위험도 생겨요. 뭐 인파원트를 주고 뭐 훈련부장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연성은 떨어지고 막 강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의 생명주의랑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람이 어떤 조직을 형성할 때 이런 형성기와 성장기, 중년기, 장년기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시간의 관점에서 기계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처음에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거죠. 뭐 김범수 부장이 처음에 카카오가 신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늘날 카카오는 삼성을 버금가는, LG를 버금가는 지주회사로서의 자리를 마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활동들, 조직 설계를 하고 있는 환경기술 전략, 뭐 규모나 라이프 사이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과와 만족 모두 성취하는 데 필요한 구조를 지원한다. 그래서 기계적 조직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고요. 조직이 이제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난 조직에 충성합니다 라고 어떤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기적인 조직, 그러니까 뭐랄까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조직 구성원 각각의 역할에 유기적으로 해서 센터에 있는 어떤 핵심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직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사회는 이 보이시는 이 지금 별표를 표시한 이런 조직 구조로 여러분이 주로 많이 흘러가신다. 그렇게 진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창의적인 사람, 혁신적인 사람, 지식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향후 앞으로의 스포츠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보다 이런 걸 많이 하네요. 여러분 수강하면서 많이 힘들겠는데 좀 고쳐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러한 조직 설계를 통해서 조직은 크게 3대 구성 요소와 부가적 구성 요소를 하는데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업이 분화되죠. 일이 분화되었어요. 수평적으로 기능적인 의미에서 일이 분화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데요. 타이어 공장, 엔진 공장, 판금 공장, 뭐 시트 공장 분화되어 있죠. 자, 이것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또 수직적으로 이끌어가는 분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고요. 되고요. 자, 권한의 배분은 집권화가 있고 분권화가 있어요. 집이 뭐예요? 집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집권화죠. 분권화는 뭐예요? 자체적인 권한을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 집권화가 권한이 세겠죠. 모여 있으니까. 분권화는요. 권한을 분배시켰어요. 그만큼 유연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자, 공식화는 뭘까요? 즉 분화, 가업의 분화와 권한, 그리고 공식화가 조직의 3대 구성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식화란 뭐냐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졸업 요건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졸업과 관련된 뭐예요? 네. 뭐 졸업 조건이 있어. 이게 뭐예요? 명시적 공식화죠. 명시적. 글로 써 있어요. 알려줬어요. 그죠? 볼 수 있어요. 볼 시자죠. 어, 알려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식하고 암묵적 공식화는 뭐예요? 야,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시적 공식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구보를 뛰어야 돼, 가운동을 해야 돼, 라는 부분에 합의된
문서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식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따로 노는 게 아니라요. 조정과 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인식이 될 거예요. 경영학에서 초반부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매우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만은 인식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자, 과업이 분화된다라는 거에서 앞서서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수직적 분화는 결국 계층의 수예요.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피라미드로 나눠지는 이 계층의 수입니다. 하위 부서가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은 올라가면서 결국 남을 수 있는 분화는 할당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권한에 의한 분화인 거고요. 반대로 수평적 분화는 뭡니까? 전문성에 의한 분화인 거죠. 전문성. 그래서 부문화, 전문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식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에서 업무 혹은 직무 하는 일이죠.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는가를 업무의 목적과 취할 수 있는 수단, 행동, 구체성 등으로 제시하는 정도인데요. 자, 공식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A 전공, B 전공, C 전공이 있는데요. A, B, C 전공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게 있고 공통적인 게 있죠. 자, 공통적인 거는 무슨 지도자 자격증 뭐 2급을 따야 되고 무슨 검은사를 따야 되고 스포츠 경영관사를 따야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식화된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표준화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식한 거고 뭐 A 전공, B 전공, C 전공에 성공하려면 뭐뭐를 해야 돼. 이것은 공식하지만 명시적 공식화가 아니라 암묵적 공식화다. 케바케 정도 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암묵적 공식화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명시적 공식화가 감히 암묵적 공식화보다 더 표준화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화나 공식화는 조직의 복잡한 어떤 구조의 속내를 조금 더 간소하게 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화에 따라서 비공식적이냐 아니면 공식적이냐 이런 부분으로 또 구분할 수 있고 연구 개발하는 곳, 뭐 상위 계층, 하위 계층 이런 거에 따라서 공식화의 정도가 또 달라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권한의 배분인데요.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권화는 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이 몰리는 거고요. 분권화는 뭐예요? 밑으로 내려줄수록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죠. 권한, 상위 계층의 허락 없이도 어떤 사안, 어떤 특정 어떤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혹시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군에 다녀온 예비역이 있으면 처음에 우리 이등병 때 저랑 또 군생활 시기가 틀려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등병 때는 뭘 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 처음에 가면 여러분한테 일을 주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을 시켜요. 허드렛 일을. 뭐 청소해라, 뭐 환경관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어깨 너머로 배워라라고 전통적, 간습적인 그런 식의 어떤 OJT, 온도잡 뭐 이렇게 OJT라고 이제 하는 어떤 직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온도잡 트레이닝이 이제 OJT일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요. 분권화가 내려가면 그런 허락 없이도 스스로 알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군생활 다시 얘기하면 일병, 그다음에 짬밥 먹은 일병, 이제 상병 정도 되면 알아서 하죠. 병장은 저희 때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이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분권화의 특성이었고요. 옛날 군인 모형을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권한이 많아지면서 통제의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이 집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지식사회 혹은 4차 산업시대 때 한 명의 리더가 모든 것을 해결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은 퀘스천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개념적인 거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안다,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조직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는 복잡성이 있고요. 이 복잡성은 결국은 뭐하죠? 분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식화가 있어요. 공식화는 뭐예요? 결국 표준화한다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요. 집권하냐, 분권하냐 이렇게 하는 특성이 있고요. 자, 이것을 다시 통합과 조정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다음 중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요거만 따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한데요. 사실은요, 이러한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은 조직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권한이 필요하고 분업이 필요하고 뭐 공식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결국은 조직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따라서 조직이 태생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조직 구조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요, 우리 스포츠 경영학에서는 스포츠 조직 구성을 평가할 때 린츠버그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5개의 기본 부문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5개라고 하는 것은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전략 부분, 전략 상층부가 있고요. 중간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업무의 핵심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지원하는 측이 있고 이제 뭔가 약간 지원하는 스태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따라서 해당하는 주요 직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기업 안에서도 지원 스태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일반적인 우리 강소기업에서 여러분은 핵심 업무층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중간 라인도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부분은 말 그대로 최고 경영층에 해당되며 집권화를 토대로 힘이 강한 영향이 있죠. 그리고 외부 활동이라던가 개념 활동들, 뭐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상호작용, 전략 수립을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고요. 중간 라인은 이 전략과 핵심 업무층을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조율성이 있는 것이고요. 핵심 운영 부분은 말 그대로 이 기업의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권화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지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할 때요, 기술 전문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표준화하는 어떤 과정을 만든다던가, 기술적으로 뭐 폼을 만든다던가, 어떤 시스템 툴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것들인 거고요. 또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나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민츠버거의 5가지 조직 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은요, 단순 구조가 있고, 기계적 관료 구조가 있고요, 전문적 관료 구조가 있고, 사업 부조 구조가 있고요, 에드호크러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직접 감독이 많은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상호 조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에드호크러치가 뭐예요? 아까 분업화가 가장 다양하고, 그쵸. 직권화가 가장 낮은 연구소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신생이고 가변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데 맨날 옛날 것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신의 어떤 것들 그리고 기술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커져야 되는 거고, 반대로 단순 구조는 그냥 사장님이 곧 법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전략층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겼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행정부라고 얘기하는 뭐 이제 우리 뭐 국방부, 뭐 교육부, 뭐 기재부, 뭐 이런 어떤 문체부 이런 것들 행정부가 바로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술 구조에 의한 것들인 거고 우리 전문적 관료제는요 똑같은 관료제지만 기술을 더 중시하는 거에서 학교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제 사업부조 구조는요 중간 관리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중간 관리층이 뭐 대리, 과장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부장, 뭐 사업 부문장 혹은 상무 이런 사람들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네, 그 오래된 조직의 어떤 특성과 결합하여서요 어떻게 해요? 가변적인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어떤 기업 운영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 모형까지 설명을 하고자 하다 보니 오늘은 조금 길게 나갔는데요. 자, 이 민츠버그의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설계, 조직 구조를 그러니까 조직을 설계하는 영향 요인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어떤 조직의 어떤 방향, 특성 이런 것들에 따른 민츠버그의 조직 구성 유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집중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